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요즘에 송일아 기자가 저희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댓글에 가운데 앉아있는 아줌마 누구냐고 막 댓글에 상처받아가지고. 마상 입어가지고 아줌마 맞고요.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콘텐츠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홍진채 대표님은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긴 한데 라쿤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오랜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네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그쵸. 아, 네, 네, 좀 화사해졌어요.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저 혼자 해서 칙칙했는데 아, 오늘은 저희가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지 소로스. 연금술이라는 책이 또 최근에 나와가지고 네. 이름에 R 발음이 들어있으면 발음하기 어려워 참. 조지?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라고 네. 하면 되나요? 네, 조지. 이분이 워런 버핏하고 동갑이에요. 제가 알기로 1930년생. 30년생. 물론 이제 투자자로서 은퇴는 조금 일찍 하셨다고는 하는데 한 10년 맞아요. 됐나? 은퇴한 지 한참 되셨어요. 근데 진짜 그 위대한 투자자로 꼽히고 있고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때는 근데 사실 조지 소로스 하면 막 투기꾼 이미지가 네. 좀 강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투자와 투기의 구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투기꾼이면 투기꾼인 거죠 뭐. 아, 그럼 투자와 투기를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건가요? 같은 어차피 맥락은 뭐 아니지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 예, 그 책에 이런 그 말이 저자 나오더라고요. 훌륭하신 예. 아주 훌륭하신 분. 네. 그 책에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투자 철학이라는 용어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저자분이 하신 말씀이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원칙의 집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저도 읽은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대충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단기간에는 돈을 벌 수 있을지라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원칙들이 말이 되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거죠. 네, 그게 제 생각이랑도 일치하고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워런 버핏은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뭐 나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뭐 시세가 변동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뭐 나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더 희열을 느끼고 막 뭐 그런 되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좀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여기에 훌륭한 투자, 좋은 투자 뭐 이런 말을 붙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반면에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투자의 그 결과물 면면들을 보면은 뭐 영국의 파운드화가 폭락할 때 이게 소로스가 한 거다. 그 다음에 한국의 IMF 그때 바트화 폭락할 때, 링깃화 폭락할 때도 맞아요. 이거 소로스가 트리거를 당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그 수많은 금융위기들의 주범이 소로스인 걸로 인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 나쁜 놈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거고 거기에 아무래도 투자자보다는 투기꾼 일단 그 명칭부터가 한쪽 투자는 투자자이고 투기는 투기꾼이잖아요. 아니 둘 다 한자인데 한쪽은 왜 투자자라고 해주고 아무튼 투기꾼이라고 멸칭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라는 그 말을 쓸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누군가를 좀 비난하고 싶을 때, 좀 깎아내리고 싶을 때 투기라는 말을 쓰고 좀 좋게 포장하고 싶을 때 투자라는 말을 쓰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동산도 보면은 부동산도 부동산 투자라고 할 때도 있고 부동산 투기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단점을 지적하고 있을 때는 이 부동산 투기꾼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자의 의도가 담긴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 아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 의사결정의 원칙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조지 소로스가 뭔가 이론, 원칙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 이론으로 남기려는 분이기도 하고 금융의 연금술 이 책이 간단합니다. 한 600페이지 조금 안 돼요. 네, 짧아요. 네, 되게 가볍기도 하고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네. 아령처럼. 네, 아령처럼. 우리가 금융의 연금술 조지 소로스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 영상을 왜 들으셔야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굳이 조지 소로스냐 보다도 좀 더 앞단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투자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뭘 공부하죠?
누구한테서 뭘 배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어려운데. 일단은 보통은 뭐 스터디를 하거나 예. 아니면 어떤 뭐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책을 찾아보거나 기초 용어부터 뭐 이제. 그쵸, 예. 예, 기초 용어, 뭐 시가총액은 무엇이고, 뭐 주식 거래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매뉴얼이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은 무엇이며, 뭐 어느 사이트 들어가서 뭘 클릭해야 매수가 된다. 이런 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기능을 익히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어떤 주식을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사고 팔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서 배우느냐 그걸 좀 따져보자고요. 누구한테서 배우는 게 좋은 배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바둑을 잘 두고 싶다 아니면은 뭐 복싱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가까운 곳에 가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뭐 선수를 하셨던 분들이고 어떤 대회에서 어떤 입상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전국에 다 퍼져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배우면은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열심히 배우면 내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투자도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네. 근데 막상 투자를 배우러 누군가에게서는 배웠는데 그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든 책이든 뭔가로부터 배웠는데 배우고 나서 내가 잘 배웠다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투자 수익률? 수익률? 오케이. 한참 지나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이제 전형적인 두 가지 대답인 거죠. 일단은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서 무슨 주식 사세요라고 말을 듣고 배워가지고 주식을 샀어. 돈을 버나요, 잃나요? 잃을 수도 있지만 벌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떤 주식을 말만 듣고 그냥 대충 샀는데 한 달 동안 50% 수익률이 났다. 그럼 내가 주식을 잘 배운 거냐? 이제 이 콘텐츠를 오래 하신 두 분은 아실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렇죠. 예, 또 첫 끝발이 비속어를 쓰면 안 되고 첫 예, 끝발이 땡끝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지? 그 초심자의 행운. 네. 예. 예.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럼 여기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랜덤하게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좋은 결과를 보고 내가 잘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더 투자를 하다가는 안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몇 번 깨져보고 하면은 내가 잘못 배웠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게 일반적으로 겪는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저도 네. 그랬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좋은 학습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거든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본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스스로의 수익률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것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개인 투자 아니면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인데 자금이 출납이 계속 있잖아요. 네네. 출납이 계속 있을 때 이 수익률을 트래킹하기가 꽤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네, 네,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예. 어려워요. 요거는 그 버피 클럽이라는 곳에 제가 칼럼을 하나 써놨는데 글자 이거 보시면 쓰시니까. 있어요. 네. 네. 수익률 측정하는 기본이 있어요. 예, 기본 기능이 있는데 네, 그게 약간 귀찮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리고 뭐 수익률보단 수익금이 중요하지 뭐 그러시면서 이제 확 넣어서 확 벌고 이러면 된 거 아니냐 뭐 이러시는 분들인데 뭐 그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한데 그거랑 별개로 수익금이 중요한 건 당연히 중요하죠. 네.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랑 별개로 수익률이라는 거는 측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 해야 주변 사람 대비 아니면 시장 대비 다른 전략 대비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수익률에 대해서 내 변동성이 얼마인지 MDD가 얼마인지 이거 네. 측정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없거든요. 네. 이런 거를 측정을 해야 내가 좋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내가 잘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를 판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시간이 적어도 10년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수익률을 측정을 하고 그 측정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나서야 그랬을 때 그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익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잘하는구나 혹은 못하는구나. 못한다는 판단도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잘한다 못한다를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춰진 이후에야 할 수 있는 건데 자,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배운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될 거잖아요. 네.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그냥 배워도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능. 뭐 HTS 사용법, 기능. 뭐 시가총액이 뭐냐, PER이 뭐냐, 뭐 이런 설명서대로. 거는 설명서. 뭐 요거는 그냥 가까운 데서 잘 설명해 주는 사람한테 그냥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팩트들, 분석들, 요런 것들도 투자를 잘하냐 못하냐랑은 조금 독립적으로
잘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애널리스트 분들. 그러니까 보통 오해하시는 게 애널리스트가 투자의 전문가다. 의사결정의 전문가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 의사결정보다는 분석의 전문가라고 보는 게 좀 더 그렇죠. 정확하죠.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매크로에 어떤 이슈가 터졌거나 아니면 기업이 어떤 공시를 했거나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회사가 좋은 의사결정을 한 건지 아닌지 이게 뭐 다른 회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이 회사의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잘해주시고 또 개인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석을 잘하시는 분들은 또 네. 많이 있으시죠. 네네. 그런 것들은 주변에서 잘하시는 분들에게 배우면 돼요. 이런 건 분석을 잘한다 못한다는 그래도 쉽게 딱 드러나잖아요. 어떤 네, 사안을 네, 딱 봤을 때 절절절 얘기가 나오면은 네, 네. 그러면 일단 못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냥 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두 개는 일단 제끼고 기능과 분석력을 제끼고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을 별도로 찾아서 배워야 할 텐데 그걸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실 의사결정이 처음이자 끝이죠. 네, 처음이자 끝이죠. 근데 의사결정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식 투자를 배우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잖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잘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분석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뭐 강좌나 유튜브 컨텐츠나 여기에 다 복합적으로 있는데 요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기능과 분석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근데 의사결정을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기본적으로 이게 확률이 높지가 않은 게 그건 통계적으로도 드러나 있는 거지만 의사결정을 잘했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수익률을 측정을 하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전체 투자자의 10% 미만. 빈도로 놓고 보면 10% 미만이고 그 중에서 대중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10% 중에서도 또 10분의 1 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명의 투자자가 있다면은 실제로 좋은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 내 눈앞에 뭔가를 제공해 줄 가능성은 100분의 1. 1% 미만이다. 더 낮아지죠. 네, 엄청 낮은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배울 수 있는 나에게 의사결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거인의 어깨라는 책에서 꼽는 사람이 4사람인데 여기서 수익률이 검증된 사람은 또 엄밀히는 3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벤자민 그레이엄이고 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고 한 사람이 피터 린치고 그 다음에 2권에 필립 피셔가 나오긴 하지만 요거는 약간 논외로 분석에 대한 얘기, 분석과 좀 의사결정 얘기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아무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희귀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지 소로스다. 그러니까 왜 조지 소로스로부터 배워야 하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왜 안 배워야 하느냐라는 말에 대답하기가 훨씬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훌륭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근거로 어떤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굳이 책을 써서 남겼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약간 인류의 보물 같은 거죠.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기능, 분석, 의사결정을 다 잘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될까요? 다 잘한다라기보다는 사실 분석은 의사결정의 첨단으로 가면 분석은 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치. 그리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기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분석보다는 의사결정에 좀 더 무게추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력만 놓고 보면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엔비디아 팔란티어 그런 회사들을 봤을 때 이 회사들을 조지 소로스가 세상에서 가장 분석을 잘할 거다?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지만 그렇죠. 어떤 분석 결과를 놓고 의사결정을 잘할 거냐 못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지 소로스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0년대 예를 들어서 뭐 파운드와 공격 그 당시 이야기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경들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한 이유들 보면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좀 꼼꼼하신 분이구나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파운드와 공격은 그 이후라서 네. 87년 92년. 네네. 그 앞에는 플라자 합의 이후에 네, 에마 플라자 야스에다 합의. 배팅했던 네네네. 거 맞아요. 그게 네. 85년부터고 네네. 92년이
파운드와 공격이고 97년이 이제 태국 바트와 네네네. 공격이고. 뭐 나중에 편집. 아닙니다. 보긴 봤습니다. 저도 헷갈렸어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그 거인들의 어떤 순위도 있나요? 의사결정을 잘하는 순위? 그런 거는 없어요.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르침을 준 스승. 이 스승한테는 이런 걸 일하는 건- 배우고 예, 저 스승한테는 저런 걸 그쵸, 취하자. 약간 그쵸. 그렇게 그치, 생각하는 그쵸. 거예요. 다. 네, 네. 그렇죠. 예, 스승 2명이 계신데 막 네. 스승 A보단 스승 B가 더 좋아 막 뭐 이러는 건 너무 그 거인의 예. 어깨, 이쪽 어깨 올라갔다가 저쪽 저쪽 사람 어깨 어깨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예. 점프 하는 거예요. 그 조지 소로스가 사실은 철학도 전공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스스로를 실패한 철학자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성공한 철학자는 어떻게 정의되는 걸까? 그러게. 성공한 철학자는 누구죠? 그거를 누가 정한 예, 거죠? 그쵸.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 세대의 우리에게까지 이름을 남긴 철학자,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네. 뭐 아니면은 요즘 인기 뭐 그 많은 이외에 쇼펜하우어. 네, 뭐 근현대의 여러 철학자들 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름을 아는 이유는 그들의 사상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철학계에서 어떤 무언가를 이론을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특히 다른 철학자들이 인정을 해주고 어떤 사상적인 조류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성공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요 기준을 따라오자면은. 네.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철학을 전공했고 철학 관련해서 막 논문도 쓰고 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본인의 스승으로 언급하는 칼 포퍼도 소로스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는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나한테 배웠다 하지 소로스는 마라, 예,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싫어했나 느낌. 보다. 예. 그것도 재미나네. 네. 그래서 그 본인은 철학으로서는 주변에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 논문을 막 쓰다가 자기도 생각이 꼬여가지고 내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약간 결론을 못 내리고 그럴 때 뭐 있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뭔가 막 미쳐가지고 막 이건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쓰다가 잠깐 이제 현타 와가지고 다시 봤을 때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분도 이제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약간 그 단계에 가가지고 나는 철학으로 성공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이론을 완결 짓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인정도 인정이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나는 훌륭한 철학자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철학적인 그러니까 논리 싸움으로 내가 인정받자보다는 이게 결국은 철학이라는 게 결국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네.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 세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은 무엇이며 약간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해안이 있다면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남들보다 더 나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내 사상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네. 철학 대 철학으로 맞붙어서 승부를 보기보다는 그러기에는 좀 뭔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을 해보자. 근데 뭘 하지? 사실 본인의 사상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자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 화성에 가야 된다. 인류는 멸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인류는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 네.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같은 예. 분은 이 서구의 우월한 사상을, 가치를 지켜야 한다. 맞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막 그 군사적인 시스템 만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뽑아가지고 막 그거 교육시키고 사상 교육시키고. 사상 교육시키고. 네. 그래서 본인이 옳다라는 거를 다른 형태로 무언가를 만들어냄으로써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소로스 또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어느 분야에서 그 접근을 한 거냐? 금융 분야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금융의 연금술인 맞아요. 이유가 옛날의 연금술은 다른 원소들을 조합해서 금을 만들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화학의 연금술이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실패했죠. 뉴턴도 이거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고. 아무튼, 그래서 금융의 연금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아마 그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금융 분야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게 가능하니까.
내가 의사결정만 잘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판단만 내가 잘 이용을 하더라도 돈을 막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연금이 가능한 거 아니냐. 요즘에 그런 좀 저렴하게는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머니 프린팅 머신이라고. 돈 복사 돈 기계. 복사기. 예. 이거 돈 복사기 아니야? 라는 예, 그런 거를 좀 더 우아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예. 돈 복사기 이꼴 금융의 연금술. 금융의 연금술. 예, 예, 예. 예. 그 내가 말이네. 예, 네. 본인이 바라보기에 이 세상은 특히 금융시장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굴러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잘못된 시각으로 이 금융시장을 판단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잘 이용을 하면은 돈 복사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조지 소로스는 그럼 과거에 금을 만들고자 했던 연금술은 실패했지만 조지 소로스 정도의 재산 정도 되면 금융의 연금술은 입증이 됐다라고 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복사한 사람이잖아요. 네, 일단 퀀텀 펀드라는 펀드의 수익률이 존재하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잘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을 스승으로 존중하는 후계자들도 많이 남겼고, 대표적으로 스탠리 드러켄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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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특히나 그 파운드와 공매도를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파운드와 공매도 작전? 아무튼 그 위반자. 계획을 예. 위반한 사람이 스탠리 드러켄밀러이기도 하고, 네. 꽤 이른 시기에 그 드러켄밀러한테 펀드를 넘기고 본인은 자선 사업하러 떠나시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그 함께 일했던 사람이 스승으로 존경하고 그로부터 배운 것들을 자기가 투자에 활용해서 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성과를 내고 맞아요. 라고 했다면은 연금술은 성공했다라고 판단해야겠죠. 이 조지 소로스 그때 퀀텀 펀드 동업했던 분이 짐 로저스고 네. 제자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하 직원이 스탠리 드러켄밀러고 그 당시에 거의 막내뻘이었던 사람이 스캇 베센트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이고 그 대단한 라인입니다. 네. 그쪽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이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 게 다 환에 대해서 베팅을 했을 때였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네.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 바트와 네, 환에 많이 베팅을 하시는데, 뭐, 저도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다 까보진 않았는데, 네. 포트폴리오를 보면 환도 많고, 원자재도 많고, 주식도 어. 많고, 옵션도 많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한 근데 사람이라고. 저희 이제 종합격투기.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제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환, 원자재 그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어떤 이론과 본인의 사상이 여기에 적용이 됐길래 이렇게 큰 돈을 그쪽에서 한두 벌었을까요? 푼도 아니고. 네. 그게 여기서는 이제 분석력이 좀 들어가야 하는 거긴 한데, 일단 이 책에 되게 잘 나오기는 하는데, 얇은 소로스 투자 특강. 특강. 예, 네. 거기에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책도 재출간이 되면 좋겠는데, 소로스가 말하는 소로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당연히 절판됐는데, 거기서도 또 되게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일단, 파운드와 공매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약간, 화폐에 대한 얘기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화폐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품 화폐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화폐가 약세로 간다. 예. 보통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화폐를 줄이고 금리를 높이고 화폐를 줄이면은 환율이 상승하고 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예. 예, 상품 화폐론의 관점에서의 해석인 건데 물론 상품 화폐론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잘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품 화폐론의 대안이 되는 이론이 국정화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주류 이론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본류를 쫓아가면은 케인즈까지 가는 거고 저는 이게 더 사실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다 자르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화폐의 힘은 국가의 힘과 그냥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냥 다 빼고 영국이란 나라를 봤을 때 영국은 그 당시에 유로존도 좀 위태위태하고 그 당시에 유로존의 ERM이라고 환율을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독일 마르크로에. 네, 그렇죠. 유로를 안 쓰고 있었으니까 유로존이라고 독일 하기는 마르크. 좀 그렇고, 네, 그 환율을 특정 범위에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생산성과 국력이 그만큼 쫓아와 줘야 되는데 소로스가 보기에 영국이란 나라는 이제 지는 나라이고 아무래도 이걸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억지로 환에 개입을 해서 파운드와 환율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은 이 영국 당국에서 환율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가지고 있는 외환을 계속 소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환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외환 보유고는 공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러면은 파운드화가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얘네는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못 버틴다. 네, 그래서 그 분석을 드러켄 밀러가 했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만 파운드를 빌려서 공매도를 하자라고 드러켄 밀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로스가 듣고 괜찮은 전략이다, 해볼만 하다. 근데 10만 파운드 말고 100만 파운드 빌리자 10배를 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베팅 금액을 늘린다라는 거는 위험을 더 키우는 일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베팅한 게 100억 달러래요. 100억 파운드와 달러. 공매도. 네, 100억 달러. 그러면은 와, 네. 그 92년. 네. 그러면은 그 드러켄 밀러가 10억 달러를 베팅을 하자. 네. 공매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소로스가 듣더니 그럼 100억 달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보죠. 네. 나 10만 그래서 원만 빌려줘 이것도 아니고. 네. 야. 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베팅 금액을 더 늘린다라는 건 더 위험을 짊어지는 그렇죠.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도 그건 맞는데 이 위험이 크다라는 거는 실패했을 때 내가 잃는 금액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함께 또 봐야 되는 게 성공 가능성.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내가 베팅 금액을 늘린다라고 해서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진 않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정교한 계산이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10억 달러까지는 걔네들의 계산으로 아마 그랬었겠죠. 한 5억 달러까지는 영국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10억 달러를 치면은 얘네가 못 버틸 거야. 라고 드러켄 밀러가 계산 결과를 보여준 거겠죠. 보여줬다면은 소로스가 보기에 만약에 이 계산이 틀렸다면 한 2배 정도 틀렸으면은 우리가 10억 달러 공매도 했는데 얘네가 10억 달러를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는 실패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100억 달러를 해버리면 계산이 한 30-40%는 틀릴 수 있어도 틀려도. 계산이 10배나 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빌려서 베팅을 하면은 우리의 성공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더 높아지니까 이게 더 안전한 베팅이 되는 거죠. 와. 위험한 베팅이 아니라 네. 오히려 안전한 베팅이 된다. 뭐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로스 정도 되면은 완전 탑티어에서 플레이어들이 누군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커판에서 한 5명이서 포커를 치고 있으면은 대충 패가 계산이 되잖아요. 100만 명이 잘하는 포커를 사람들. 치고 있으면은 누가 뭘 들고 있는지 뭘 넣는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5명이서 포커 치고 있으면은 그럼 내가 여기서 블러핑을 한번 하면은 쟤는 아마 드랍을 폴드를 할 거야. 뭐 요런 판단은 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식인 거지. 여기에서 이 시장에서 10억 달러 단위로 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영국 당국이랑 독일이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그런 국가 레벨 아니면은 1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다른 헤지펀드들. 또 환에서 10억 달러 이상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몇들을 보아하자니 이들은 만약에 내가 어설프게 굴면은 오히려 반대로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소로스 죽어라 이러면서 오히려 파운드화를 매수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억 달러를 공매도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보기에 뭐 국가는 그렇다 치고 다른 헤지펀드들이 보기에 소로스가 100억 달러나 베팅을 했다고 그럼 뭔가 있겠지 하면서 저기 같은 붙자. 방향을 저기 저기 붙자. 붙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감이 있었던 거죠. 10억 달러는 애매하다. 그래서 100억 달러면은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 정도면 갬블러 아니에요? 뭐 근데 그게 다 계산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근데 아니, 사실 계산을 10억 달러어치만 계산이 돼 있었던 거잖아. 여기서 100억으로 더 올리는 안전하게. 거는 내가 이걸 베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 나쁜가요? 아니, 그 조지 소로스가 한 명언 중에 그거 있지 않아요? 맞았느냐 틀렸느냐보다 네. 중요한 건 네. 맞았을 때 얼마를 벌고 네. 틀렸을 때 얼마만 잃느냐다. 네. 조지 소로스 말 네, 맞죠? 소로스가 한 말이고 그게 드러켄 밀러가 그 발언 자체는 드러켄 밀러가 했는데 소로스로부터 나는 이런 걸 배웠다라고. 예, 그게 시장의 마법사. 야,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근데 이분이 그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책으로 본인이 이걸 다 남긴 거고 그 기록들을